지금 이제 두 번째 소단원을 봅시다.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이 있기. 여기에서는 일단 그 작품의 소통, 아까 전에 우리 사회적 의사소통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소통 구조, 문학 작품의 소통 구조를 좀 설명을 하고 여기 있는 거를 볼게요. 작품 누가 생산하죠? 작가. 그렇지. 그럼 누가 이 작품을 읽지? 독자. 네, 독자. 그 다음에 사회.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소통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지금 이 단원에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이제 주체적으로 감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일단 작품을 감상하는 네 가지 관점이 있거든. 그거를 좀 설명을 하고 본문을 좀 보는 걸로 합시다. 첫 번째는 작품 자체만을 보는 거야. 지금 이거 다 외부적 요소잖아. 외부적 요소가 아닌 작품 자체만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론적 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작품 자체만 보는 거니까 소설에서는 뭐만 얘기하겠어? 인물, 그 다음에 주제, 구성, 그 다음에 뭐 시점, 이런 얘기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내재적 관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작품은 작가가 생산했다는 것이, 그래서 작가의 삶이, 작가의 경험이 반영이 되기도 한다고. 거기 이제 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작품은 누가 썼어? 작가. 그래서 작가가 쓴 요것을 주체로, 요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작가고 썼으니까. 표현한 사람의 어떤 삶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반영론. 그리고 뭐 아까 표시가 뭐 남았어? 별표. 독자 중심으로. 독자 중심으로. 그런데 이 독자는 작품을 수용하는 측이란 말이야. 그럴 때 이것이 이 독자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효용, 쓸모입니다.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지 그렇지 않은지. 효용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크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내재적 관점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고, 외재적 관점에 표현론적, 반영론적, 표현론적 관점이 있다. 어떤 하나로 해서 감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 얘기하면 무조건 표현론이 되는 거고, 시대, 사회 얘기, 역사 얘기하면 반영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자는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혹은 깨달았다, 반성했다, 이런 게 되면 이제 효용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해제를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11개의 수록된 한문소설로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한문소설. 왜냐면 당연히 우리는 한문소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 나도 못 읽어. 나는 한문을 나도 이제 한문을 배웠지. 예전에는 이제 국어 선생님 하면 한문 그런 자격증, 그러니까 한문 교육 자격증도 같이 나오고 그랬나 봐. 근데 내가 입학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한문을 이렇게 막 배우지 않았습니다. 국어만 배웠지. 어쨌든 한문소설 내신이기 때문에 이걸 착각할 수도 있거든. 아니 계속 다 본문이 한글인데 왜 한문소설이야? 알아야 돼. 한문소설로 작가는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대 경제적 사회적 문제, 지배계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 죄다 비판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 그 다음에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잖아. 그럼 이 작품 언제 나왔겠어? 옛날 언제? 조선? 그렇죠, 후기. 왜냐면 우리가 시조로 통해서 본 5가지 주제의식 중에서 사회 비판하는 건 언제 나타난다고? 후기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후기 작품입니다. 비판하고 실학사상을 드러냈다. 지금 박지원이 이제 실학자인 거죠. 특히
현실성 없이 추진되던 북벌 정책과 지식인들의 반청이 무슨 뜻이야? 청나라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설을 볼 때는 역사적 지식이 있으면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청나라 전에 중국이 뭐였어? 청나라 전에 명나라였어. 그러면은 반청한다는 얘기는 명나라에 대해서 뭐라 해야 돼? 친명백청, 명나라랑 친해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명나라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일부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청나라는 배경. 왜냐면 청나라는 오랑캐죠. 이제 한족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인식을 공격하고 북벌 정책과 지식인들의 반청의식을 공격. 이러한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상행위를 통해 부국 이민, 그 뭐야?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백성을 이롭게 만드는 거네. 적극적인 상행위를 통해 이런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나 어때? 너무나 너네가 우리 커생기 끝까지 안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어? 너무나 급진지역이어서 당시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이 허생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서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죽어요? 아니, 어디론가 떠나.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의 소설은 그냥 허구적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의식을 반영한 거라 좀 이렇게 격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설의 마무리를 그 인물이 없어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아직 선생님 다 안 나갔다고 했으니까. 이제 제재계관 살펴볼게요. 너네 활동을 많이 하나? 지금 1단원도 안 나가고 지금 2단원에서 허생전도 안 끝났다는 거잖아. 네, 저 책 읽기 하고 있어요. 책 읽기? 선생님, 저 자다가 일정 깎였어요. 선생님, 말이 돼요? 헐. 네. 어쩔 수 선생님, 근데 없어요. 아빠는 안 깎았대요, 자도. 아이고, 그거야 선생님 성의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그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봐요. 너무 억울했다니까요. 처음에 잘했는데 바뀌었어. 이게 참 내신과 학종으로 대학 가는 것의 불이 이건 거지.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 빨인 거니까. 봅시다. 고전소설, 한문소설, 한문 단편소설, 비판적, 풍자적, 3인칭, 전제적, 문제될 거 없죠? 배경을 보면 조선 효정 때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지금 어떻게 했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사실성이 커진다. 허생이라는 선비의 비범한 재주와 특이한 거야. 이상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이한 행적. 주제,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허위의식은 일종의 허세라고 생각하면 돼. 허위의식과 무능을 비판하고 새로운 삶의 각성과 실천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은 상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좀 이롭게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그 자신의 정책에 유효한 행동, 그러니까는 그 청나라를 배청하려면, 정말 배격하려면 진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든지, 그런 거 아니라면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활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징, 비범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물의 일대기를 이제 다루는 것.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교도사의 폐단은 잘못된 걸 말하는 거죠. 빈섬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이상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혹시 빈섬은 배웠어? 빈섬까지? 네. 이게 빈섬의 한계가 있죠. 이게 새로운 이상향을 구현해내긴 했어.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어? 좁아. 좁아. 그런 한계가 있어서 다시 어떻게 빈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면적이, 땅이 작다고. 봅니다.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이렇게 지금 공간적 배경을 실제 지명을 활용을 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이 열려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지금 집이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일단 그러면 이제 글 공부를 한다 라는 생각은 뭐 하려는 거야? 과거로 본다는 얘기는 출세한다는 얘기거든.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하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 그렇다면 장인밭이 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은 어떤 거야? 물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보통 이제 글 공부를 하면 출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러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인 뭔가를 많이 만들어 봐야 되는 것도 아니냐? 그것도 안 된대. 그럼 장사라도 해봐야 그것도 못 한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아내가 왈칵 화를 내고 버럭 소리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말뿐이요. 장인밭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어째서 도적질은 못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비판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야, 아무것도 못하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내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을 나서서 가버렸다. 가출합니다. 이런 남편하고는 살지 말아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허생의 아내는 지금 허생의 아내는 이 부분을 통해서 허생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허생이 어떤 것을? 경제적 무능을 비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나가기 전까지 허생은 여기서 앞부분에서는 허생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허생의 아내 처는 비판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허생의 아내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존재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허생이 바뀌어. 그 다음부터는 허생이 뭐가 돼? 비판의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의 내용은 경제적 무능력이죠. 알고 봤더니 어때? 장사를 엄청 잘해. 매점매석을 해서 떼돈을 벌 줄 아는 거지. 그러면서 뒷부분에서 비판의 주체로 캐릭터가 바뀝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허생을 뭐로 볼 수 있느냐? 캐릭터, 성격이 바뀌는 거 뭐라고 해? 그렇죠. 입체적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전반부에서 그러니까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허생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가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출가라고 해야 돼? 가출이라고 해야 돼? 가출이라고 해야 돼? 출가라고 하시라. 출가 후에는 비판의 주체로서 이제 양반들을 이제 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앞부분에서 봐야 할 게 지금 이제 캐릭터에 대한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중시하느냐 이거를 보는데 안에는 뭘 중시하냐면 실용 혹은 실리를 중시합니다. 야, 우리 공부했으면 좀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중시하는 거야. 반면에 허생은 수양입니다. 인격 수양. 그런 면에서 지금 가치관에 또한 독서에 대한 가치관이 대립이 되고 있는 거죠. 됐어? 이제 나가서 캐릭터가 바뀝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허생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번화한 운전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씨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만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을 만금을 만냥을 빌리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에게. 여기서 이제 비범한 거로 나온 거죠. 돈은 큰 돈을 빌리면서 당당한 태도, 우리가 이제 허생의 인물됨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정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또라이죠. 아니 변씨는 변씨도 그런 면에서 이제 대단한 거야. 또라이네요. 변씨도 또라이인 거지.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다. 그래서 변씨 또한 배포가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인생에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려. 뒤통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금이나 밀렸는데. 넘어가기 전에 여기 봅시다. 허생과 허생 안의 갈등.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실용적 관념적 사고, 아까 전에 인격 수양을 했던 거죠?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 실용적 사고, 심리적 사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허생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무능력한 양반을 상징하는, 대변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허생하고 변씨의 성격. 허생, 경제적으로는 무능하지만 돈을 빌리면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을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변씨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서 처음 본 허생에게 큰 돈을 빌려줄 만큼 배포가 크고 대범하다. 조선 후기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뭐로 보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아니야, 어떤 관점? 아까 문학을 접근하는 네 가지 관점 중에서 뭐가 되겠어? 사회와 관련되는 거니까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죠. 조선 후기 이 얘기를 했잖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변씨 주변의 사람들과 변씨가 대조가 되는 거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변씨 집의 자제들과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니 이건 영락없는 비렁뱀이었다. 거지라는 거지.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갓신, 내 뒤축은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돋보는 그 을려 행색이 꾀지지한 데다. 외양묘사죠. 외양묘사를 통해서 지금 허생이 어떤 상태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야. 코에서는 코찔찔이네 이거.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견식색해서 물었다. 대인께서는 누구 말하는 거야? 변씨죠. 저 일을 아십니까? 모른다네.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시고도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무릇 남에게 무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심리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
하게 마련이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일반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허생의 모습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자기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행색은 꾀지지 않아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기 때문에 빌려주지 말았어야지. 오만하다는데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네. 그가 시험해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네.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보려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뭘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변씨의 성격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대범한 성격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도 있다. 이렇게 좀 처리해 줄 수가 있겠네.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쁜 놈이야, 집에서 떠들어라 이런 거지.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고 삼난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곱절 가격으로 샀을까요? 그냥 사도 될 텐데. 그래야지 자기에게 다 팔겠죠. 다 사들이려고. 봐봐, 갑자기 2배로 산대. 그럼 이거 웬 떡이냐고 다 팔지 않겠어? 아니 매일 가서 조금씩 사면 되죠. 파는 대추 사. 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눈치챌 거 아니야. 한 번에 딱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해야지. 이게 왜 중요한 소재냐면, 지금 이런 것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 하는 바람에 나라에서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회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거지.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을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 그러면 뭐야? 이게 경제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니야? 가격이 뛰는 이유는 수요가 그만큼 공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뛰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야 이거 없다고 연회나 제사 못 지내는 거 아니잖아. 연회나 제사를 왜 지내는 거야?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무언가를 기리기 위해서 지내는 건데, 지금 이게 없다고 못 지내. 더군다나 10배의 가격을 주고 대사하고 있다고. 그럼 왜 그런 거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결부가 되냐면 허례허식이 결부가 되는 겁니다. 허례허식을 드러내주는 소재인 거야. 지금 지배층에. 왜냐면 허례허식은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 거칠애를 중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양반이니까 이런 거 있어야지 제사나 연회를 할 수 있어.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실제로 10배나 가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매점 매석을 통해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재기. 첫 번째는 여기 경제 규모, 경제의 취약성. 두 번째는 방금 썼던 것처럼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 당대에 취약한 경제 구조와 연회나 제사 같은 허례허식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아니, 지금 연회나 제사 자체가 비판적인 게 아니야. 그것을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 요 상태가 이제 비판적인 거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발표해주면 되겠네. 허생의 상행에 담긴 현실 비판, 과일을 독점해 과일값이 뛰어 온 나라 제사 자체를 치르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뒤에 나오죠. 말총도 삽니다. 이걸 통해서는 현실 비판, 지금 경제 유통구조, 작은 규모와 유통구조.
그 다음에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사대부를 비판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허세는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소물사가 제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통구조를 비판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있는 걸 사들였다고 이제 못하는 거 아니야 또.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이따가 망원값이 10배로 치솟았다. 죄다 10배야. 여기까지 볼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전개 1까지 본 거네. 여기까지의 내용을 거기다가 옮겨오시고 자습서도 읽고 자습서에 해당하는 문제도 딱 여기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채점도 하셔야겠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먼저 와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